자,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고령층을 확대해서 60세부터 74세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70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요. 이달 27일부터는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보호자들께서는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 날짜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이 됐을 때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은 어르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보호자나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 1339 또는 129 또는 지자체 콜센터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송민아 기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송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요즘 암호화폐 열풍 이거 계속 지금 불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통 암호화폐는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알트코인 얘기가 자꾸 들리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인 하나에 이제 7천만 원 넘기면서 예.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이런 알트코인들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말하죠. 그게 바로 알트코인인데 이 알트코인이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그 화폐인데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 3일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4일에는 11% 급등하면서 이게 3,300달러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3,97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요? 이는 미국에 있는 월마트를 앞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 그러면 이더리움 이 상승세 이렇게 왜 자꾸 요즘 특히 이렇게 그런 겁니까? 네, 이 상승세가 특별한 호재가 없이 상승한다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근데 이런 좀 상승세가 좀 이유가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예. 가장 큰 이유를 좀 들자면은 이제는 이제 실거래에 좀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이 유럽 투자은행이 1억 유로의 디지털 채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그런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는 시각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 이 화폐의 상승세는 이더리움보다 더 이제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4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해 말 종가보다도 무려 이제 877%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9배 됐네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투자자가 예. 지난해 말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은 네. 이제 불과 몇 달 안에 877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의 초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름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코인이 서로 같은 건 아닙니다. 서로 갈라져 나오면서 새로운 그런 블록체인이 형성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 두 개의 관계처럼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런 관계가 또 이렇게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네네. 이것도 좀 상승세가 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네.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도지코인도 11%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도 5위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현재 도지코인 시총은 약 55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2조 6천억 원 수준이고요. 예. 이 금액은 이제 미국의 IT 기업인 트위터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포드보다도 더 높은 규모입니다. 예. 이렇게 알트코인이 약진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 가상화폐 전체 비중의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 규모는 전체의 47%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수치는 올해 초 7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예. 반면에 같은 기간에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를 보면 10%대에서 17%대까지 오르면서 이 알트코인의 약진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9배가 오르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 뭐 주식처럼 이게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뭐 수백억 원을 좀 넣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남이 하면 뭐 예.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뭐 이런 논리가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예.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제 KDB 산업은행 또 국민연금공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모두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모두 직접 투자는 아니고요. 이제 펀드를 통한 그런 간접 투자 형태였습니다만 이게 해당 펀드들은 빗썸이라든가 또는 업비트와 같이 이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는 이제 최근까지 그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원상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급변동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치를 좀 평가절하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런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조금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바가 있던 앞서 말씀드린 이 윤희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를 두고서 가상화폐가 그럼 도박이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그 거래소에 대한 그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그러면서 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남양유업 사태 좀 보죠. 그 홍원식 회장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락 된 건가? 아니면 뭐 경영쇄신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론은 좀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회장이 사퇴를 하면 다냐 그러면서 이제 대리점주나 소비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 불가리스라는 유제품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유업 측이 이 불가리스를 마시면 마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예. 과장을 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좀 오도했다라는 그 비판이 좀 굉장히 거세지면서 결국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눈물까지 보이는 사퇴와 함께 어떤 경영권 세습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남양유업은 이런 불가리스 사태로 또다시 그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경찰 수사까지도 받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64년도에 창사했으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예.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 사태가 좀 명확해집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8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771억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다급해진 이 남양유업이 이런 악화된 여론을 좀 적극적으로 달래려는 그런 벼랑 끝 움직임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태를 좀 수습하려는 시점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른바 이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진 지 3주 만에 굉장히 늦었죠. 수습에 나서면서 이 뒷북 수습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홍 회장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쇄신 방안 이건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의 그런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투명한 경영의 발판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총수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 회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런 수년간에 걸쳐서 나빠진 그런 남양유업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단기간에 좀 개선이 되기란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인식이 강하고요. 이 불매 기업의 대명사가 된 어떤 그 남양유업의 추락은 이제 2023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대리점 갑질 사태 그리고 뭐 외적화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그리고 이제 경쟁사 비방 의혹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불가리스 사태까지 약 8년간에 걸쳐서 이런 좀 악재들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폐쇄적인 가족 경영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홍 회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회사 전체의 51.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회장의 부인 그리고 동생 등 일가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은 절반이 좀 넘는 이제 5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그리고 이제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 이들은 이제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회 정비도 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그리고 사회이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내이사 가운데에서 3명이 홍 회장하고 홍 회장의 모친 그리고 홍 회장의 아들 홍진석 상무 이렇게 3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명은 이광범 대표여서 이사회의 3분의 2가 이제 홍 회장 사람으로 채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유업의 그 소비자 신뢰를 좀 회복하려면 이런 폐쇄적인 지배 구조에서 탈피를 하고 경영권의 어떤 투명성을 좀 높여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남양유업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이번 그 사과의 좀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좀 보죠.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지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보통 이제 매매나 전세가 많았는데 월세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네, 올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5%포인트 이상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그리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또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이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9만 2천여 건이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그 거래량 평균과 좀 비교를 해보면 16.9%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택 유형별로 좀 살펴보자면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올 초부터 석 달 동안 전월세 거래 중에서 이제 월세 비중은 38%로 지난해에는 28%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조금 특이한 점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나 연립과 같은 주택의 월세 비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제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점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올 1월부터 3월까지 월세 비중은 37.3%로 지난해 33.5% 그리고 5년 평균이었던 34.3%보다 3%에서 약 4%가량 포인트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 8시 12분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장 차단 방역 강화 안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4일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제지역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장 공동사자 분들께서는 돼지 방사 사육을 금지하시고요.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 지역에 입산을 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상 알려드렸습니다.